기업 분석을 한 게 이유가 뭐냐?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 패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갑을 간 게 비슷한 게 있는데, 내가 뽑아준다고 다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회사를 나도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가서 고생을 하고 가는 게 안 간 것보다 못한 그런 회사를 가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내부도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취업의 시작은 바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죠. 기업 분석입니다. 최소한 입사하려는 회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야겠죠. 또한 지원 회사에 최종 합격하면 갈만한 회사인지 아닌 회사인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김경훈 회계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인덕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98년도 회계사 합격해서 EY에서 2010년까지 근무하다가 그 후로 이제 로컬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EY면 상당히 유명한. 저는 형님이 EY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나름 달라 보여. 그때는 이게 EY 없을 때 만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 회계사님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분석을 한 게 이유가 뭐냐?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기업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면접하는 사람은 우리를 뽑아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 패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갑을 간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수요자 공급자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공급자인데 공급자에게도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있죠. 그래서 내가 뽑아준다고 다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회사를 나도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고르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야 그쪽도 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도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회사에 들어가다 보면 안 들어간 것보다 못한 회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형님. 그러면 그런 회사를 우리가 뭐 가기 전에 뭐 누구한테 다 물어보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만 보고도 그거를 좀 구분해 내야 되지 않느냐. 가서 고생을 하고 가는 게 안 간 것보다 못한 그런 회사를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잘못 가면 고생만, 진짜 회사 문 닫는 거 고생만 하고 나오겠구나, 이런 거는 최소한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그 기업 분석을 아주 뭐 딴 유튜브 보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걸 분석하세요, 좀 봐도 모르겠어요. 예, 뭐 이걸 이렇게 하세요, 네네. 뭐 수익성 분석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원가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그 자료는 우리를 줘도 우리도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략이나 네. 뭐 기획이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해봐야겠는데,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금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고 뭐 이 회사가 살지 죽을지를 맞춰라, 뭐 이거는 사실 말은 안 되는데, 보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회사들이 분명히 보여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 이렇게 나눠서 보통은 보잖아요. 네. 왜냐면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양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장사, 비상장사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 네. 상장사들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든지 다트에 들어가 보면 사업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보통은 이제 1년에 4번 나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죠. 큰 회사들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재무제표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회사에 대한 일반 사업에 대한 내용, 뭐 주주에 대한 내용, 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뭐 인원에 대한 거, 뭐 주식 변동 내역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줘요. 재무제표도 물론 들어있고. 근데 그거 말고 비상장사들은 재무제표만 나와요. 그 재무제표를 나오는데, 재무상태표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 부채가 얼마야를 나타내는 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회사가 올해 영업을 얼마나 잘했어, 이익이 났어 안 났어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본변동표 있고 현금흐름표 있는데, 현금흐름표까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말하는 민간인들이 그것까지 보기는 지금 바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다 보는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비교해 보는 거.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본 비율이 부채 비율이에요. 그게 100%가 넘는다. 네. 우리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야. 부채가 50억이고 자본이 50억이야.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예요. 회사가 영업이 잘 됐어. 네. 그러면 자산이 200억이 되고 부채는 그대로 있고 자본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부채는 50억이고 자본은 150억이 돼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3분의 1이 됐어요. 그죠? 네. 33%가 된 네. 거예요. 회사가 되게 힘들어져서 이제 회사가 짜그러들었어요. 100억짜리가 70억이 됐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 50억이에요. 자본은 3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3분의 5가 되잖아요. 네. 그럼 100 얼마야? 뭐 100 하여튼 계산은 해보면 네,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네. 매출액이 계속 우리 회사가 자산 100억이면 매출 100억이야. 100억 쭉 오고 있는데 작년은 영업이익 10억이었는데 올해는 뭐 7억, 8억 왔다 갔다. 아니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뭐 원재료 값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작년에도 손실이 100억 매출인데 손실이 20억이고 이자 비용도 많고 뭐 손실이 20억이고 그 다음에도 손실이고 그 다음에도 손실이고 이러면 계속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위험한 거죠. 회사가 계속 손실이 나. 근데 사람을 뽑는다. 그럼 위에 사람 다 도망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회사를 가면 정말 많이 배우거나 정말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정말 고생만 하다 나오거나. 근데 안 가는 게 그렇죠. 내 친구가 내 후배면 가지 말라 그러죠. 예, 가지 말라 그러겠죠. 예.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봐야 되고 부채 비율이고 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거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그러니까 거예요. 네. 부채를 자본으로 자본으로 나눠서 네. 100% 아니요, 100% 정도면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네. 한 200% 안짝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채를 자본으로 나눴을 때 그게 동종업종하고 비교해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 아주 크지 않으면 돼요. 아주 크지 않으면 된다. 네, 아주 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100이면 완전 좋은 거, 네. 200이면 괜찮아. 그렇게 이제 수당 근데 또 못 해주는 이유가 업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업종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아주 위험할 정도는 타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익이 좀 나고 있으면 관계는 없고 근데 이거는 비상장사 이야기고 상장사들은 그렇게까지 상장돼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다트에 재무제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매출 100억 뭐 이상 뭐 종업원 100명 이상 자산 120억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외부 감사를 받게 되는데 외부 감사를 받는 정도 규모의 회사가 직원을 뽑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거는 부채 비율 보고 뭐 이거 보는 거하고 그거 이전에 봐야 돼요.